그럼 지금부터 오후 세션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분해 수지 기술 제품 트렌드를 주제로 SKC 친환경 소재 마케팅팀 신대용 PL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C의 신대용 PL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SKC에서 PLA 필름에 대해서 개발과 마케팅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정보를 드리고 또 저희가 PLA 필름을 하면서 느꼈던 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전 세션에서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이 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 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플라스틱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 사용량을 줄이자, 그리고 재활용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용도로 업사이클까지도 지금 최근에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결 방안이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 설명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플라스틱 제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루는 버티지 않을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잠깐 해본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그의 인터뷰는 이렇게 바뀌었죠. 플라스틱 없이 생활 못할 것 같은데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음식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 세척을 하는 거죠. 음식물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분리배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떡볶이를 싸가지고 온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씻어도 그 고추장이 씻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소장님, 네, 아까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 참석하는지 모르고 제가 요즘에 이런 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관련해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래서 편집을 해봤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노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줄이자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고요.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분리배출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있는데 결코 쉽지는 않고요. 그 일본에서 재활용 엄청 잘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봤더니 45종 정도를 분리배출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전국의 저희 이 아빠들의 삶의 질을 또 추가적으로 저하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죠. 이 재활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는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되는 이슈긴 한데요. 앞으로도 많은 저희가 시스템 보완이나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기업이 이제 붙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해결 방안은 생분해 플라스틱인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바이오 베이스, 바이오 플라스틱이 다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일 베이스의 생분해 플라스틱도 존재하고요. 실제로 시장도 이 오일 베이스의 생분해 플라스틱이 상당히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생물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 결합이 있을 때 그 결합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들은 그 미생물들이 훨씬 다양하고 훨씬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들도 분명히 이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실제로 분해할 수 있는 분해 그 효율이 상당히 낮아서 저희가 500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플라스틱을 사용한 지는 한 100년 좀 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500년 후에도 남아 있을까, 생분해가 다 됐을까? 그거는 약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있어서 미생물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저는 또 퇴비화 플라스틱이라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중요한데 그 미생물이 생분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요.
미생물 자체가 좀 많은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온, 고습, 그리고 이런 미생물 중에 산소를 먹을 수 있는 이제 호기성 미생물들은 이제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됐을 때 저희가 뭐 유효한 기간에 생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실제 국제 규격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을 평가를 할 때 이 산업화 퇴비 조건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고온은 저희가 뭐 가정이나 뭐 개인이 하긴 쉽지 않고요. 그 거의 60도 정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된 퇴비 시설에서만 이 조건을 구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회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실생활에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기들 뭐 마음대로 그냥 너무 빠른 기간에 분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분해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상당히 주지해야 될 사실이고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좀 종류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 차트를 마련해 봤는데 좀 주요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바이오 베이스의 PLA, TPS, PHA 그리고 오일 베이스의 PBH나 PBS가 있는데요. 뭐 단가적인 측면이나 여러 물성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 적용되고 있는 용도들을 봤을 때 주로 이제 PLA하고 PBAT가 좀 메인 엔진이고요. PLA는 단가 경쟁력이 좋고 그리고 물성도 양호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PBAT는 이제 PLA가 좀 부족한 물성들이 있어요. 그런 특히 유연성 같은 것들인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소재로서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18년 기준으로 한 2조 넘는 시장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뭐 더 크다라는 보고도 많고요. 이 시장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PLA나 TPS, PBAT 이런 주요한 레진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회용 용기에 들어가는 PLA도 급성장하고 있고 용도는 주로 이제 포장용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형 방법별로 구분을 한 거는 이 성형 방법별로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많은 거는 이런 봉투들이 이제 성형되는 방식인 블로온 타입이 많고요. 일단 사출이나 열성형 같은 방식도 적용되고 있고 주제에 사실은 이런 연신되는 필름 타입은 상당히 적다. 이런 시장이 형성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차트를 마련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 규제가 뭐 유럽이나 뭐 최근에 미국 뭐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저희 한국까지 올해 시작됐고요. 보시면 이 일회용품들이 블로온으로 성형되는 필름이라든지 사출이나 열성형 이런 쪽 위주로 정부 규제가 집중이 돼서 이런 정부 규제가 집중된 물품들을 만드는 이제 기존의 성형이나 가공 설비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보니까 이런 PLA나 PBAT를 그냥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기존 설비를 유지한 채 기존 또 소재 뭐 P나 올레핀 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PLA, PBT 시장이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일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들은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상당히 증설 논리가 더 활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소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 앞선 그 일회용 제품 중에도 보면은 이런 식품 포장이라든지 다양한 일회용이지만 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제 필름 시장이 있고요. 주로 이제 연신 필름 시장인 것 같고요. 정부 사용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쪽 필름들은 상당히 기능성이 중요합니다. 기능성이 뭐 단일 재질로 커버되는 파트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식품 포장용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증가하면 재질들을 복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기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뭐 시장 형성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PLA 같은 경우에는 강도라든지 투명성이 다른 생분해 플라스틱 대비해서 괜찮아서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 정도의 유효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종이 박스라든지 종이백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소재가 같이 람이 돼가지고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시장이라든지 또 그 밖에 다양한 산업용 용도를 좀 개발을 해서 이 시장이 좀 발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C PLA 필름은 PLA 자체가 이런 옥수수라든지 이런 바이오매스에서 시작된 전분에서 이제 만들어진 레진이고요. 이 전분을 100% 만들어진 레진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SKC 필름 제조 기술을 적용해서 SKC PLA 필름을 제조하고 있고요. 저희 SKC PLA 필름의 이제 효과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생분해가 될 수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100%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원료다 보니까 저희 기존의 석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이제 CO2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되는 방식이고요.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PLA 같은 제품은 바이오매스가 CO2를 흡수하고 이제 그거를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밑에 그래프는 그 폴리머를 만들어낼 때 발생되는 CO2 양을 비교한 건데요. 이 PLA를 보시면 이제 현격하게 그 이산화탄소 그 온실가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지금 현재 PLA 필름 시장이 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은 필름류를 특히 다 거의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각 그 특징에 비춰 봤을 때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장에서 복합 재질은 저희가 PLA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복합 재질의 일부 재질을 PLA로 이제 바꿔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SKC PLA 필름이 지금 현재 이런 용도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작년 말부터 스타벅스 이 식품 포장용에 저희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일이라 하면 이 PLA 필름 자체가 내열성이라든지 기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식품 포장용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각각의 제품에 맞는 가공 조건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공 테스트와 또 여러 가지 필름 물성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테스트들이 진행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스타벅스 브랜드 오너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푸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들에 저희 생분해 플라스틱을 적용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뭐 브랜드 오너분들께서도 그런 뭐 전체를 바꾸는 건 지금 현재 좀 어렵지만 이렇게 유효한 시장에 대해서 전환하고 바꿔보려는 그런 마인드셋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사례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상업화를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문의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유럽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시장도 크고요. 이런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는데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 전략이라고 해서 2018년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물론 한 80% 정도는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재활용을 잘하자, 재활용 물품을 늘리자, 뭐 등등등인데 그 중에 이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쉬어봤고요. 명확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자. 이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퇴비화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다라는 표시고요. 이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따로 모으자. 그래서 따로 모아서 퇴비화를 시키고 퇴비화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퇴비는 또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는 이런 이제 오르게닉 리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을 이제 던지고 있고요. 제가 봐도 최종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국내 상황을 보시면은 특히 국내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음식물이 이제 포장돼야 되는 트렌드가 아주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소장님 그 동영상 보셨지만 음식물이 묻어 있을 때 재활용이 잘 되려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에 대해서 유럽의 사례를 좀 적용시켜서 용도를 구분하고 분리배출하고 퇴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생분해 플라스틱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지금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고 있는 김희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PLA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대안이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EU 디렉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래에 되었었던 논의는 사실상 이 바이오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분해되면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스크럽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밀어낸 것처럼 이 생분해 플라스틱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PLA도 사실상 그런 점을 벗어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분해는 정말 높은 열이랑 높은 습도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라 아직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산화분해 타입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PLA 같은 정말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른 좀 분류에 속해서 그 산화분해 플라스틱 자체를 좀 사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제가 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의 100%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저변이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효과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확대라는 측면을 저는 PLA 필름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그 PLA의 태비화와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시범 사업 등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용 태비화 시설에서의 부숙 기간은 2개월인데 생분해 플라스틱 S의 분해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로 보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바이오매스와 산업용 태비화 시설에서 같이 태비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헌을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유럽 쪽에서 많이 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생분해를 정확히 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태비화 프로세스를 만들자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PLA가 섞여 들어가는 재활용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PLA의 100% 정말 효율적인 태비화를 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과제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분해라는 개념에 더 유럽 쪽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의미를 효율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순환경제 유럽 전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주신 신대용 PD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